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랑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시에테 제네랄, 이게 프랑스 은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의 아무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 목이고요. 증권사 중심의 국내 기관 투자자만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화 상품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런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증권사들은 여러분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주문을 받고 주식을 사는 거고요. 실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것들이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증권사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보통 주식을 보유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수익을 내죠.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5년 기준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는 130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0억 달러를 순매도, 개인은 14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화 상품 발행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것이 증권사의 매수 요인이라고 하고요. 구조화 상품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뭐 ELS 같은 것들이 주로 있겠죠. 증권사는 국내 주식 기초자산 ELS를 발행하는 수준에 맞춰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국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가 36조 7천억으로 전체 발행 금액의 5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ELS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에서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은 뭐 1년 뒤에 9%의 수익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주식을 파는 증권사들은 반대로 현물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크게 뻥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델타 해지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즉 우리한테 어떤 상품을 팔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사게 된다는 겁니다. 즉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주장은 증권사들이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ELS를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해지용으로 산 거지, 얘네가 진짜 뭔가 이거를 좋게 보고 투자 목적으로 산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게 있겠죠. 아니 뭐 그게 뭔 상관이냐,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연기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매수층들이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하고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야 주식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하락이 와도 빨리 그 하락이 사라지면서 다시 매수세가 되면서 주식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구조화 상품 때문에 주식의 수요가 있던 거고, 그리고 외국인은 주로 삼성전자만 매수하게 됐고요. 개인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개인은 5년간 해외 주식 비중이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희망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개인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 이슈든 산업 이슈든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할 때 굉장히 요즘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바로 이 델타 헤지 물량이 기계적인 매도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오를 수가 없고요. 가끔 꺾이고 많이 꺾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가 모릅니다. 근데 그 꺾이는 순간에 있어서 이렇게 증권사가 보유한 물량들은 다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주식을 뭐 좋게 보고 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기계적으로 팔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순식간에 폭락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뭐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믿는다면은 개인이나 연기금이 이거를 밑에서 받아줄 수 있겠지만, 현재 레벨에서는 한국 주식의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한국의 환율이 안정적이어서 잘 팔고 나올 수가 있는 시장은 아니죠. 대로 한국의 증시가 뭐 일부 메모리 반도체 제외하고는 그렇게 유망한 산업이 있는 산업도 아니죠. 그것도 이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기금이 뭐 4,500레벨에서도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를 해 이게 크게 이익이 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수요에서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크게 뭐가 이걸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을 특히 잘 보면은 개인이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한국인의 거의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 되는 거죠. 대부분 주식을 크게 하는 계층은 노인들도 있겠지만은 머릿수로 봤을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경제활동 중에 주식을 크게 하는 계층은 상당 부분이 서학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를 서학개미가 50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양도세 대상자가 50만 명이라는 거고 평균 2,8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800을 벌려면은 뭐 지수가 24년에 한 25% 30% 올랐나요? 그러면은 한 1억은 넣어야지 이게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은 주식으로 굴리기 보시면 상위 한 5% 3% 안에 듭니다. 이 3% 5%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서학개미라는 거고요. 20, 30, 40, 50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동학개미는 누굴까요? 저는 동학개미는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 네이버 종토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일찍 윤석열에 취하다 ITC 머리쇼 조모태출 박보영 등칼 이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종목 게시판에서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주로 나이가 많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별 종목들도 이제 게시판 들어가면은 애플 같은 것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애플은 거의 다 기업 얘기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어쩌고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다 기업 얘기밖에 없는데 유독 삼성전자 한국 시총 상위주의 경우에는 종토방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정치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아니고 이 정치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는 거고요. 이제는 노인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평균치가 높으니까 노인들이 돈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돈이 많은 노인이 있죠. 500억, 1000억씩 있는 노인도 있죠. 많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머릿수 자체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대부분 다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금융자산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개인들이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크게 매수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왜 지금 서학개미가 한국으로 환류해라 계속 이런 계좌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저는 서학개미들이 훨씬 더 돈이 많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그 규모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환율 안정이라는 대책도 있지만 코스피를 고점에서 이제 받아줄 설거지할 사람들 개미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도 억지로 지금 원래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지금 매도를 오히려 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이 정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면은 많이 오르는 거 있으면 적당히 팔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한국과 반대로 배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이 잘 되면은 사실 국민연금이 조금 돈 못 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원화를 찍어도 원화 가치가 유지가 어느 정도 잘 될 거고요. 노인들도 연금은 잘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처망하게 됐을 때는 국민연금도 같이 처망해요. 둘 다 같이 한국의 롱을 크게 치게 되면은 한국이 처망했을 때 국민연금도 같이 처망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 노후 자체가 한국의 흥망에 다 엮인 거거든요. 이머징 국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무슨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도 아니고 금융 후진국은 선진국에 투자를 해서 한국과 반대로 배팅을 해야지 한국인의 삶이 한국과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해지라는 개념이 대가리 속에 없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증시만 올리고 보겠다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한국스러운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잘 안 됐을 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연금 지금 운용객들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은퇴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결국 아무도 책임은 안 지고 국민들이 다 족박을 쓰겠죠. 이래가지고 한국이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런 것만 요즘에 채권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랑 국고채랑 국내 기관 말고 사자가 없다. 그리고 원달러 월봉을 봤을 때는 무섭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출인 원화가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르고 채권은 외국인은 아무도 안 사고 국내 기관만 사고 환율은 오른 이게 뭘 의미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는 역성장, 연 1% 성장을 경제는 역성장을 했고 주가는 오체는 국내 기관 말고 아무도 사지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약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예.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뭐 AI 버블이다라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예, 작년을 볼게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500대 기업의 주가는 약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물가 플러스 실질 합치면은 명목 성장이라고 하죠. 이게 4.5%고 명목 성장이야말로 이제 기업의 매출과 크게 관련이 깊은 거죠. 실질만 봐도 거의 3% 정도 됩니다. 예, 미국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명목으로 뭐 4.5% 반올리면 5% 성장하는 국가가 상위 500대 대기업, 특히 얘네가 미국에서만 장사하는 것도 아니죠.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들이 주가가 13% 매출이 13% 오르고 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러한 프로세스, 이게 버블일 수가 있나요? 그냥 딱 숫자만 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국가의 주가가 2배 오르고 그 국가의 채권은 아무도 사지 않고 환율이 오르는 국가가 버블이 아니고 저평가인 거. 경제가 거의 반올림하면 명목으로 5% 성장하는 국가의 주가가 13% 오른 건 버블이다라고 하시면은 대체 뭐 이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네요. 그리고 한국 지금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국채 2년물 금리를 보시면 되게 무섭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동행하는 금리가 금리거든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2.5%인 거죠. 근데 현재 한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은 2.92%입니다. 이게 뭔가요? 예, 한국의 2년물 채권, 특히 현재 주식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채권을 봐야 되는데, 채권 시장은 다 이제 프로들이 보기에는 한국 올해 2번 금리 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채권은 지금 이제 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채권을 아무도 안 사. 기준금리 대비 2년물 채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뭐 어디 국가를 봐도 기준금리랑 2년물 금리랑 거의 똑같고요. 물론 뭐 한 차례 인하 같은 게 프라이싱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한 3.75 대 3.6인가요? 그러니까 한 차례 인하를 배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2번의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2번 이상 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주담대가 많이 오르고 있죠. 5년물 금리는 3.58%, 국채가 아마 한 3.4 될까요? 아무튼 은행은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붙이기 때문에 3.58%고요. 주담대 금리는 4.13%에서 6.3%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피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아예 대출이 없는 진짜 일부 최상급지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이미 지금 부동산 경매가 사상 최대인 거 아시나요? 지산 상가는 얘기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 빌라 그리고 인기 없는 지역의 아파트 경매, 갑자기 주식에 대한 부동산 얘기 하나 보시면 부동산이 한국인 자산의 8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래부터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자산 시장 플러스 내수 소비 자체가 다 박살나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기준금리 2.5% 수준에서도 사상 최대의 지금 경매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기준금리에서 부동산이 버티고 건설사가 버티고 내수가 금리가 이제 3%까지 올라가면 부동산이 버티고 건설사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경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매가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하반기 굉장히 한국이 메모리 사이클 정점이 저는 거의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가 막 나왔죠. 25년에는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캐펙스 늘리겠다. 이 얘기밖에. 최근에는 이제 그 AI 스타트업들이 ROI 매출 성장을 전면에 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과도한 캐펙스들은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거. ROI가 뭐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거야.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나오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비용을 집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17년에 엄청나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뜨면서 서버를 다 때려 지었죠. 거기다가 많이 지은 다음에는 그걸 더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기존 데이터 센터들의 운영 효율들을 막 개선을 하면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죠. 저는 AI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지어지는 것들 자체는 다 지어지고 뭐 더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25년, 26년 이 상반기가 보여주는 이런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가 초과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균형을 어느 정도 찾아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메모리 칩 바이옴 같은 것도 좀 하락을 하고 안정화가 되겠죠. 폭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 주가도 현재보다는 크게 조정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 시그널이고요. 여기 맞춰서 하부에 있는 기업들은 다 조정이 될 겁니다. 물론 뭐 클라우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비용 효율화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거는 저는 한국의 메모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거기다가 메모리가 벌어오는 달러까지 감소하는 게 이제 한국이 하반기에 마주할 경제 상황인 거고요. 재밌죠. 갑자기 이럴 때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코스닥 3천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기존에 계속 코스피 5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스닥 3천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나 이런 데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제 메모리를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테마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쓰레기 김치 코인인가 스테이블 코인, 한국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일단 테마주 같은 거 찾기가 딱 좋죠. 그래서 뭐 해먹을 분들은 잘 드시고요. 저는 뭐 이런 도박에 사실 제가 크게 소질이 뭐 이런 K 주식이나 K 코인 같은 거 참여는 안 할 생각이고요. 위메이드, 뭐 카카오페이, 뭐 클레이튼 이런 K 코인들, K 코인 주식들을 뭐 나오면서 막 하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좀 하면 좋고요. 뭐 김치코인 같은 것들은 뭐 일부 디파이 같은 거 파밍하면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만 뭐 여기다 큰 돈 넣고 참여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재 가치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쓰레기인 것들은 그냥 진짜 쉽게 트레이딩하는 거지. 여기에 아무튼 먹을 분들은 잘 먹으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국내 기관 증권사 중심의 상승장 랠리이고요. 개인은 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호황, 채권시장은 침체에다가 2배 이상의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을 하면서 기준금리보다 현재 높게 2.9%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다는 미국과는 다르게 실물 경제와 심각하게 괴리된 주식이고요. 실물은 지금 뭐 역성장하고 자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게 어디일까요? 이런 시장이 어디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방향성 자체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팩터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시장에 대해 모른다면 그냥 거래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거래하더라도 굉장히 소액으로만 하면은 제가 실패해도 일 돈이 크지 않겠죠. 제가 이게 딱 한국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게 17년에 코인 대불장이 있었죠. 그때도 코인에다가 막 사람들이 큰 돈 넣고 뭐 큰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당시에 답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답은 그냥 미장하는 거였습니다. 17년에 그냥 미장 사놓고 코인이 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뭐 코로나 때 거의 뭐 2배, 3배씩 벌었겠죠. 그냥 미장 사는 사람들은 크게 큰 위험, 뭐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은 자산이 깨게 계속 증가를 했고요. 반대로 코인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어땠나요? 물론 일부는 큰 돈을 벌긴 했습니다. 막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반대로 80% 폭락을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저는 한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코인 시장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뭐 코스닥 3천 만든다고 막 이러는데, 코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불확실한 시장, 이런 리스크 큰 시장에서는 큰 돈 넣고 하는 게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회가 있으면 일부 트레이딩 기회 같은 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다 큰 돈 넣고 다시 뭐 미장 정리하고 국장이 오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